1990년 IMF에서 2008년 금융위기까지 한국 경제의 또 다른 특징은 산업 구조가 왜곡된 채 기형적으로 확대 팽창하고 있는 파행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 구조와 소비 이 분배가 비정상적인데요. 먼저 지역적으로 보면 수도권과 특정 지역이죠. 영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 불균형 성장이죠. 이것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를 비슷한 서비스 산업이죠. 음식점, 영세 음식점이 과도하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자생적인 전통적인 중소기업이 몰락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기업으로 편제되고 있습니다. 내수는 죽어가고 수출에 의존하는 재벌만 성장하고 한국 경제는 바로 이러한 수출에 의존하는 재벌에 의해서 겉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독점 자본은 국가의 그 비호와 그 상호 조정이죠. 국가가 어, 세금이나 금융상의 혜택을 주면서 또 독점 자본 간의 과도한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자동차는 현대, 소비재는 삼성 이런 식으로 그죠? 이동통신은 성경 이렇게 독점을 조정해 줬습니다. 이 독점 자본은 그 미국이죠. 미국과 친미 정권의 비호 속에서 재벌로 성장했습니다. 특혜가 없었으면 재벌로 성장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시장을 독점한 이러한 재벌들은 단합을 통해서 가격을 인상하고, 그죠? 결국 이러한 가격 인상은 경쟁력 저하죠. 자원을 낭비하게 되고 정경유착이죠. 음, 뇌물, 소득 분배를 악화시켜서 재벌 재벌 종사자들은 고소득을 받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저소득을 받는. 그리고 중소기업을 죽이는 불공정 거래 행위죠. 이러면서 초과 이윤을 획득을 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까지 이 정부가 은행 국유화와 특히 특수은행, 주거래은행 등을 통해서 대기업에게 엄청난 자금을 대여해줬죠. 그러다가 대마는 죽지 않는다다가 대마가 죽은 게 한보그룹과 대우그룹입니다. 민주화 이후 민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정부가 주도해서 합병을 통해 은행의 대형화가 진행됐고 은행이 통합했죠. 없어진 은행들이 많습니다. 신탁은행 이런 거 없어졌습니다. 좋은 은행은 남아있나요? 좋은 은행도 없어진 것 같아요. 재벌이 보험회사와 증권회사 등 이러한 비은행 금융기관을 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벌이 보험회사와 증권회사를 소유하면 바로 국민들이 맡겨놓은 돈이죠. 애탁금을 재벌이 자기 마음대로 쓰게 된 그래서 재벌이 금융의 혜택을 보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2007년 기준으로 10대 그룹 79개의 상장사가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9%입니다. 407조. 2005년 말 4대 그룹 삼성, 현대, 기아차, SK, LG 등은 수출액의 150조, 전체 55%. 대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선박, 석유화학, 컴퓨터 등 6대 품목의 비중이 전체 수출액의 50%를 넘었습니다. 2005년 4대 그룹의 매출액은 삼성은 140조, 현대 85조, LG 84조, SK 60조 등 모두 369조에 달해서 국가 예산의 221조보다 오히려 67%가 더 많습니다. 2004년 기준으로 출하액 기준 30대 품목의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이죠. 시장 집중도를 보면 상위 3개사가 시장을 몇 퍼센트 독점하고 있는지 보는 거죠. 시장 집중도, 휴대용 전화기, 휴대폰, 승용차, LCD, D램, 다목적 승용차, 반도체 메모리, 휘발유. 소비자와 밀접한 대부분의 제품들이 80%가 넘는 집중도를 나타냅니다. 즉, 세계의 기업들이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중소기업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한국 자본주의의 종속성이 이 재벌이죠. 재벌로 나타나고 그 재벌로 인해서 한국자의 자본주의가 불균등하게 파행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애속성, 대외 종속성에서 나타난 파행성의 상징이 한국 농업의 몰락입니다. 한국이 공업 중심으로 수출 중심으로 나가는 대신에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은 거죠. 농업과 제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호 연관성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농업과 공업이 선순환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공업은 농업을 희생양으로 해서 농업 부분을 수탈을 함으로써 대외 독점 자본을 살찌우는 겁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심각합니다. 또 도시, 특히 서울 수도권의 집중 형상은 매우 심각합니다.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값은 끊임없이 오르지만 쌀값이나 농산물은 그만큼 공산품의 가격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결국은 농민들은 식량, 쌀을 팔아서 공산품을 사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갈수록 가난해지고 정부로부터 농업 자금을 대출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 종속되고 결국은 공업을 위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경제활동 인구를 보면 이러한 산업 인구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노동 집약적 주변 산업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선진국으로 가는데 산업 구조는 특히 주변부 산업 구조가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비스, 특히 저임금 서비스의 식당이죠. 숙박업소, 특히 식당이 아, 늘어나고 있는데요. 서비스 부분의 전체 취업자가 1990년 54%에서 2003년에 72%를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생산성이 낮은 소규모 서비스업이죠. 자영업자가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008년의 경제활동 인구죠. 서비스 종사자가 12%, 판매 종사자가 13%, 그죠? 합치면은 25%, 상당히 많은 노동자들이 서비스업에 속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취업자 2,286만 명 중에서 어,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680명, 도매, 소매, 대부분 영세상인으로 추정됩니다. 제조업의 영세화, 대기업하고 관련된 데는 그나마 살아남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 영세 사업장이죠. 한 사업장의 평균 종사자 수, 즉 영세 사업장의 증가로 평균 종사자 수가 한 사업장의 평균 종사자 1985년 65명, 1990년 44명, 2000년 27명, 2004년 25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6년 4인 이하의 사업장에 일하는 취업자 수는 484명에 이르고 9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는 취업자 수는 561만 명에 달합니다. 대부분 영세 소매업, 식당 이런 걸로 자영업 이런 걸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 100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취업자는 233명에 불과하다. 특히 1000명 이상의 사업장은 368곳이고 취업자도 80명, 1000명 이상 사업장은 80명, 80만 명에 그친다는 거죠. 1000명 이상이면 상당히 임금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런 임금을 제대로 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100만, 그죠? 100만 미만이다. 대기업, 재벌 아니고서는 임금이 적다는 겁니다. 2006년 비정규직은 845만 명으로 그 비율이 55%다. 이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서 반이죠. 51%의 임금만 받고 있다. 2005년 임금 구조 기본 통계조사에 따르면 종업원이 10명에서 29명인 사업체의 월급 급여 수를 100으로 했을 때 종업원이 10명에서 29명이죠. 했을 때 500인 이상인 사업체는 127, 거의 30%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또 고졸임금을 100으로 잡았을 때 대졸임금은 154. 다시 말해서 학력과 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는 수출 산업과 내수 산업, 첨단 대기업과 전통 중소기업 등 산업 간의 양극화,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간의 지역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자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양극화는 분배 구조를 악화시켜서 빈부격차죠. 지역 간, 또 세대 간, 계층 간, 그죠? 이러한 갈등을 긴장시키고 있다. 2006년 자료에 하면은 비정규직이 2004년에 816만 명, 2006년에 845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비율도 55%에서 56%로 구조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임금 비율도 역시 마찬가지로 51%로 구조화되어 있다.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기수죠. 지니기수를 보게 되면 1990년에 0.29에서 2005년에 0.31로 0.31로 지니계수가 증가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득 계층별 분포 역시 2003년에 52%를 차지했던 중산층이 2005년에 51%로 줄어드는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하층과 빈곤층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2003년에는 24%, 2005년 2년 만에 27%로 3%가 증가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계층에서 용났다. 사회적 계층 상승 이동 가능성이죠. 사회적 신분이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 94년에는 45%였는데 2003년에는 33%로 낮아져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이 불평등을 벗어나는 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부가 세습된다는 겁니다. 부가 세습된다. 저희 한국 사회에서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이 가업, 가, 그죠?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나름대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이 명문대학에 들어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문대학에 나왔다 하더라도 바로 과거와 달리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는 그러한 보장이 없어. 명문대학 나오고도 취직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명문대학은 고소득층의 자리가 됩니다. 1985년에 고소득층 자녀의 서울대 입학 비율이 일반
가정 자녀의 1.3배, 약 30%만 더 많았는데 15년 사이에 무려 1.3배에서 16.8배. 부자가 서울대에 입학하는 비율이 16.8배로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도시가, 도시 가구에서 진위계수, 즉 도시 빈민도 늘어나고 있는데 1997년에 0.26이었던 진위계수가 2008년 10년 만에 3.2로 도시에서 소득 양극화죠. 빈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의 빈민의 상징이 쪽방이거나 고시원이죠. 고시원을 고시생이 없다 고시원에 저소득자들이 이 고시원을 주거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IMF 이외에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도 구조조정을 받으면서 정년을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나면서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문자 메시지 해고죠. 문자를 해고당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빈발하고. 이러한 고용 불안에 대해서 항의할 수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항의할 경우에는 이 공권력이 나서서 이에 항의하는 것을 탄압하죠. 노동조합을 탄압합니다. 노동을 착취하고 이에 저항하면 폭력으로 탄압하고 있다는 겁니다. IMF 직후인 1998년 기준으로 소득 하위 50%에 속하는 가구 근로소득죠. 그러니까 소득 하위 50%가 50%죠. 50%의 가구가 실제로 26%의 소득만 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50%인데 소득 비중은 26%밖에 반밖에 안 되죠. 부동산으로 가면 더 심각합니다. 가난한 쪽으로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소득의 8.5%에 불과하고 금융소득도 8.9%에 불과하다. 반면 상위 10%의 가구는 근로소득의 경우에 26.5%를 차지하고 있고 사람 수는 10%밖에 안 되는데 버는 돈은 26%라는 거죠. 부동산 소득은 더 심각해도 전체의 52%, 금융소득도 48%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